안녕하십니까. 박찬웅의 부들부들. 오늘 이 시간에는 양도세 중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대출 규제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이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샘플 하나 잡아서 돌려볼 거예요. 샘플이란 건 이제 어떤 수요자를 하나 잡아 돌릴 거예요. 오늘 수요자는 32세 남성, 결혼 앞두고 있고 연봉 4천만 원. 금액이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저희가 대출 돌려봐야 되니까. 연봉 4천만 원이고 5년 근무했어요. 그래서 5년 동안 근무해서 매년 우리가 보통 뭐 1,000만 원씩 모았으면 5천만 원일 텐데 이분은 2천만 원씩 저축을 했어요. 그래서 1억을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두 가지 정책이 어떤 영향을 시장이 아니고 실제 수요자한테 어떻게 실상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시장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우선 사과 말씀 좀 하나 드릴게요. 제가 고친다 하는데도 잘 안 되네요. 말 빠르기. 지난번 올린 거 봤더니 정말 제가 봐도 뭐 말도 빠르고 발음도 엉망이고 제가 참 모자란 게 많은데 잘 안 고쳐지네요. 근데 가끔은 이제 이 모자란 게 도움이 될 때가 있었어요. 저 같은 이제 부동산인데 제가 남들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 현장에 책이 안 나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상당수는 제가 부족한 걸 알아서 제가 현장 체크가 좀 심해요. 그리고 의외로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부딪혀보는 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선투자도 많이 해보죠. 그래서 실패한 경우도 많고 별별 경우를 다 겪었죠. 거기서 그래서 이제 남이 못 보는 거,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고 경험을 해봐서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 간접 경험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거고 일부는 조금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왜냐면 책에 안 나온 게 가끔은 크게 큰 축을 흔들 때가 많거든요. 자, 이제 그런 거에서 이제 사설 이런데 좀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고치려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가 여기다 정리를 해놨는데 우선은 이제 아까 샘플링 말대로 기억 잘 하세요? 연봉 4천만 원짜리예요. 1억 저축했어요. 자, 이분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이제 요즘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압박을 받아요. 젊은들 얘기할 때. 그래서 집을 사보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당장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 말에 살 수도 있고 내년 초일 수도 있어요. 기회를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분의 상황에서 이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돈. 내가 얼마 정도 가용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집 살 때 기준 아니에요. 내 돈도 없는데 막 혼자서 나 저거 살 거야, 저거 살 거야. 의미가 없잖아요. 자, 내가 있는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되니까 아까 1억 말고 대출을 얼마를 쓰는지 보시자고요. 연봉 4천만 원짜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요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서 가용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대출이라는 게 뭐 DSR, 그러니까 채무 상환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이건 이제 계산식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해보려 했더니 어려워요. 그래서 저 전화했어요. 그냥 아는 분한테 사례, 정확한 데이터는 못 봐주죠. 실제 넣어봐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나간 사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제가 연봉 4천만 원 되는데 이분이 가용한 금액, 대출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얼마에서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그 대신 이제 이자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계산해달라고 잡아달라고 했는데, 이제 연락 온 거는 약 2억대 초반에서 뭐 최대 뭐 3억까지 얘기가 나와요. 이제 기간을 좀 길게 잡았을 때 얘기했죠. 자, 그리고 이자 약간 올라온 잡은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우린 제일 좋게 3억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대출 가능한 건 연봉 4천만이니까 최대 3억은 나오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1억 더하기 3억이면 가용 금액이 얼마? 4억이죠. 근데 뭐 기어이 뭐 나는 뭐 최고의 기업을 다니고 있다. 신용도 좋다. 그래서 나는 뭐 더 1억 더 나온다. 그렇게 계산해서 5억까지 시장을 잡으셔도 돼요. 또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한 1억 도와주신대요. 해서 뭐 축복이죠. 1억 도와줘서 그 사람도 5억까지.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봐야 할 시장은 뭐죠? 결론은 가용 금액값 보는 거니까 4억에서 5억짜리 시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괜히 다른 시장 가격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이걸 돌려보면 대충 감은 잡으시고 다른 가격대도. 자, 하여간에 이분이 그래요. 자, 그래서 가용 금액을 보면 가용 금액이 다운됐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용 금액이 다운되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돈, 대출 포함해서 이게 작아지면 이제 매매인 경우에는 이제 먼저 두 가지 선택이 지역으로 옮기던가. 왜? 더 넓고 나은 집을 가려면 이제 지역을 좀 바꿔 나가는 거죠. 또는 뭐죠? 평수를 줄이던가. 그렇게 가죠. 근데 이것도 싫어. 왜? 요즘에 불안해. 나 불안해. 요즘에 떨어진다는데 집을 왜 사?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임대를 가셔야죠. 네, 임대를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임대로 전환이 되겠죠. 이 세 가지죠. 네, 거기서 성향은 봐서 움직이겠죠. 하여간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수는 지금 지역을 고수하게 되면 왜? 지역을 고수하는 소리는 뭐냐면 내가 특정 지역에 우량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는 지역. 근데 이 지역의 매매 수요는 대출 때문에 안 돼요. 끝까지 내가 거주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임대밖에 없어요. 임대로 가는 임대수가 늘어나겠죠. 어느 지역에서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격이라는 거,
움직일 때 이건 수요와 공급적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샘플링 4천만 원짜리, 그래서 최대 지금 4억 있으시죠? 그래서 최대 5억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거는 5억까지의 공급적 측면을 한번 체크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제가 제일 중요시 지금 여기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부분이에요. 왜 무슨 말을 하냐면 이거 안 맞으려고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한 게 뭐죠? 이제 그 다주택자의 주택임대사업자 전환이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전환에서 우리가 혜택 보는 게 이제 양도세 중과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네, 다 해주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였죠? 네, 그 공시지가 기준이 있죠. 공시지가 기준이 이제 6억 다주택자니까 하나가 아니니까 6억 공시가였거든요. 최초 기준인데 최초 매입할 때 기준인데 이 기준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다주택자들이 이번에 임대사업 등록 3월까지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등록해서 주택사업자 등록을 하고 등록한 목록들 주택들 가격대가 대부분이 6억 미만의 주택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샘플을 잡은 이분이 매매하고 싶은 집 사고 싶은 집들이 상당수가 이미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 등록을 했던 임대 등록을 했던 소리는 뭐냐면 이거 8년간 안 나와요. 주택임대사업자가 내 임대 목록에 넣은 주택들의 특징이 뭐냐면 8년간 안 나온다고요. 공급 물량이 매매 공급 물량 말하는 거예요. 안 나와요. 그러면 이분한테 선택은 뭐밖에 없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는 사람, 실소유자가 파는 주택 또는 우리가 지금 현재 외곽지역, 중심부는 분양가 재건축 너무 비싸니까 이 금액대에서는 외곽에 있는 선택밖에 안 남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사람 입장에서 그래요. 사실은 이 금액대 분들이 요즘 불만이 많아요. 연봉 4천, 5천 전문 분들이. 왜냐면 파리 대책도 사실은 이런 거였어요. 파리 대책, 작년에 나온 파리 대책의 문제가 뭐였냐면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청약 가점제. 이 청약 가점제가 왜 무서웠냐면 청약 1순위가 우리나라 1,000만 명이 넘어요. 1순위가. 근데 이걸 가점제 100%. 그러면 이게 가점제라는 게 사실 힘든 분들, 그 다음에 뭐 부모님 모신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 명분이 있는 분들을 좀 더 점수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 결혼을 준비하고 젊은 층들, 금방처럼 회사 생활하는 분들, 가점제에서 당첨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뭐 한 거냐면 당신은 당첨 절대 안 될 거니까 매입을 알아서 하는 소리가 돼버려요. 근데 금융 규제까지 때렸어요. 대출이 안 돼요. 뭐 연봉 6천, 7천에서 많이 나오실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 뭐예요? 지금 상황은 원래 파리 대책이 뭐였냐면 이런 젊은 층들 입장에서는 당첨도 안 되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분은 살라고 봤더니 사기도 힘들고 그러면 내가 외곽 나가야 되는데 출퇴근 힘들고 그래서 이분은 입장은 어떻게 돼버렸냐면 지금 내가 기어이 이 중심 지역에 아니 중심 아니어도 약간의 가까운 근거리에 뭘 마련하려고 하다 보면 결론은 이제 강제적으로 임대 수요로 전환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가점제와 이 파리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수가 강제 임대 전환이에요. 임차인으로 점수에. 그래서 임대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DSR 기준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꼭 그 자녀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실수요자들 입장도 같이 죽어버린 거예요. 물론 투기 수요도 죽었죠.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 죽이고 우리가 살리는 서민을 살린 게 아니고 투기 수요도 죽고 서민의 실제 가용 자금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든지 줄이든지 아니면 임대로 살든지. 근데 결론은 외곽 나가려 치면 이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 이제 경제가 정말 무섭다 이런 느낌이 들면 외곽이 더 무서워요. 매입할 때. 왜? 우리가 항상 경제가 안 좋으면 타격받은 게 지역의 힘이 약한 것들 타격을 더 받았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로 보면 이제 어쨌든 저기는 수요가 이 약한 계층이 많으니까 나을 수도 버티는 선이 어느 정도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매입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중심 지역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머물려고 하니까 머물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요. 대출 규제 없는 거. 예, 임차인 대출, 즉 전세자금 대출 같은 규제 없거든요. 많이. 한도 이상 아까 그 말씀에서. 그러다 보면 임차인으로 머무르게 되죠.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자, 좀 정리를 할게요. 단순하게. 우리가 보통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수요적 측면에서 경쟁자가 많이 는 거야. 아까 청약 통장까지 해서. 수요자 경쟁, 옆에 사람 경쟁이잖아요. 우리가 수요 공급. 그 경쟁은 이 강제 임대가 많이 들어서 경쟁이 많이 들었고, 공급은 정리를 하면, 공급은 줄어든 거예요. 적정 지역에. 그래서 이게 이 금액대에서는 금액을 버티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너무나 강한 압력.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의 힘이 약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즘에 사실 제가 봐도 의미 없이 폭등한 지역 많아요. 죄송해요. 많은데, 그런 지역에 대비했을 때, 그런 지역에서 뭐
이런 정책의 압박에서 가격 내려가는 거 좋죠.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그거는 우리 섬이랑 관계없는 원래 지역의 물건이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사실은 아까 연봉 4천, 5천 이거 섬 되게 연봉 요즘에 젊은이들 아주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대비했을 때 이분들이 강제로 임대 전환이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상황에서는 5억대 물건들, 6억대 미만 이런 물건들 특징이 뭐예요? 다주택 때 너무 다 임대 그 사업자 등록까지 하는 바람에 매물도 많이 안 나, 이제 못 나와 이것들 8년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수요 공급 입장에 봤을 때 가격을 유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대가가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지을게요. 분명히 충분한 공급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있고 올해 말 내년 해서 정말로 입주가 다가오는 분양 대단지들 분명히 긴장 많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과 그게 중심 지역이라면 그 시장의 분양가나 모든 걸 봤을 때 내려가도 한계점이 명확하게 해서 무조건 여러분한테 다 그 시장 영향이 다 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지역, 일부 아까 말한 우리가 서민이 갈 수밖에 없게 다운사이징 해야 할 사람이 많고 강제로 임대 전환 사람도 많고 있고 공급이 줄어든 어떤 금액대 물건들은 경쟁이 중장기로 봤을 때입니다. 중장기란 말은 중기로 보면 한 4년 이 정도 봤을 때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년 넘어가면, 내년 가을 넘어가면. 그래서 그 타이밍을 봐서 여러분이 이제 매수 또는 임대로 살지 말지 뭐 아니면 어느 지역 갈지 이런 걸 잘 꾸미셔야 돼요. 무작정 압박한다고 모든 시장이 다 죽지 않습니다. 부동산은요 항상 흐름이거든요. 한 번도 모든 시장을 다 압박해서 모든 시장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풍선효과 얘기하는 게 나쁜 이유도 사람의 흐름을 만들어요. 이걸 제가 항상 자주 얘기하는데 기억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내 금액대에서 시장 조사하시고 내 금액, 내 소득 면에서 한번 주변하고 샘플링 해보세요. 경쟁으로. 그래야지 정답까지는 힘들고 최소한 근사치 어떤 방향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걸로 좀 찾아뵐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